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디지털 자산의 세계를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OES 코인 또는 원코인으로도 알려진 프로젝트인데요.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OES1, 진화, 현황 및 미래 비전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 여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코인이 어떻게 시작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고 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 핵심만 한번 뽑아보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그 OES1 프로젝트 자체의 발전 과정 그리고 미래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젝트의 시각에서 작성된 내용이 좀 많을 테니까요. 저희는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인 정보가 뭔지 또 그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런 분석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네네. 기술적인 기반부터 시작해서 시장 활동, 생태계 구성,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까지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를 좀 균형 있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역할이겠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OES1 프로젝트 자료를 보니까 역사가 꽤 길더라고요. 무려 11년 전 그때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생각보다 오래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처음에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어진 그 흔히 말하는 ERC-20 토큰이었다는 거예요. 아, ERC-20이요? 네, ERC-20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토큰 발행할 때 쓰는 일종의 표준 규격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완전히 공개된 게 아니고요. 자료에 따르면 이더리움 레이어 1 프라이빗 블록체인, 좀 폐쇄적인 환경에서 운영되었다고 해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시작했다는 게 좀 독특하네요. 공개되지 않은 환경이었다는 건데 그때 내세웠던 핵심 가치가 금융교육이었다고 하고요. 네, 금융교육이요. 그리고 초기 가격이 0.5유로였는데 자료에서는 5년 동안 무려 42.5유로까지 올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프라이빗 단계 가격 상승이라는 게 외부에서 검증되긴 좀 어렵지 않나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맞아요. 폐쇄적인 환경에서의 가치 평가는 아마 프로젝트 내부 기준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 시장 가치와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대한 설명은 그렇고요. 이후에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2023년 2월 18일인데요. 베트남에서 폴리곤 블록체인으로 공개적으로 전환, 그러니까 출시를 했다는 점입니다. 아, 폴리곤으로요? 네, 폴리곤은 이더리움의 그 거래 처리 속도나 수수료 문제,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 나온 대표적인 레이어 2 솔루션 중 하나죠. 레이어 2. 이더리움 본체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보조 네트워크?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하필 폴리곤이었을까요? 다른 레이어 2 솔루션도 꽤 있었을 텐데요. 자료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처리 속도입니다. 폴리곤이 초당 약 6만 5천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기존 결제 시스템보다 빠르다. 이 점을 내세우는 거죠. 6만 5천 건이요? 네, 대규모 사용자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판단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속도는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 하긴 그렇죠. 이더리움에서 폴리곤으로 코인을 옮기는 이 배포, 디플로이먼트 과정이 이게 꽤 복잡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 과정이 무려 3단계에 걸쳐서 2년 이상은 걸렸다고 합니다. 2년이요? 와. 네, 그리고 2023년 12월 30일에 최종 완료되었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이 기간 안에 폴리곤으로 코인을 이전하지 않은, 그러니까 기존 이더리움 기반 지갑에 있던 OES 코인 있잖아요. 이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꼭 했어야 하는 거네요? 거의 강제적인 이전, 마이그레이션이었던 셈이네요? 그렇죠. 반드시 참여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OES 거래 기록은 폴리곤 블록체인 위에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에겐 정말 중요한 변화였겠네요? 그럼 폴리곤으로 옮겨온 현재 OES 지금 모습은 어떤가요? 현재 총 발행량은 2,500억 개, 이걸로 딱 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정이요? 네, 더 이상 추가 발행은 없다는 의미죠.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은 아시다시피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고요. 가치는 어느 정도로 평가받고 있나요?
아까 프라이빗 단계 가격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 자료에서는 여러 플랫폼에서 약 45달러 또는 42.5유로 시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은 합니다. 45달러. 네, 근데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가치라는 게 실시간으로 계속 변동하고 또 어떤 플랫폼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투시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 표시된 가격이 실제 시장 가치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요. 네, 가격 정보는 항상 좀 주의해서 봐야겠죠. 그럼 실제로 이 코인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커뮤니티 규모 같은 거요? 자료에 따르면요, 폴리곤 블록체인 상에서 OES를 보유한 지갑 주소 수가 약 110만 개 이상이고 이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110만 개요? 꽤 많은데요? 네, 총 거래 건수도 130만 건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이 수치만 보면 상당한 규모의 사용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물론 뭐 지갑 주소 수가 실제 사용자 수하고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커뮤니티의 활동성을 좀 엿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어디서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그 코인마켓캡 같은 정보 사이트에도 등록되어 있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코인마켓캡에서 OES로 검색 가능하고요. 주요 거래는 유니스왑이라는 탈중앙화 거래소 DX라고 하죠.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 유니스왑. 중개기관 없이 사용자끼리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죠? 네, 맞습니다.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요. 주로 USDT, 그러니까 테더라는 미국 달러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랑 OES 간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USDT하고 교환이 되는군요. 근데 거래가 작년 9월 23일에 조용히 시작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파일럿 테스트 일환이었다고요? 네, 그 표현이 좀 재밌죠. 처음에는 거래 활동이 잠시 중단되거나 매우 적었지만 이후에 다시 좀 활발해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해요. 아하. 덱스 스크리너나 코인게코 터미널 같은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도 이런 거래 내역을 추적해 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이렇게 거래되는 자산을 넘어서 뭔가 자체적인 생태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던데요. 이 부분이 좀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OES는 그냥 단순한 디지털 화폐를 넘어서 자체적인 사용처를 확보하고 또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입니다. 몇 가지 주요 구성 요소를 좀 살펴보면요. 네. 첫째로 딜쉐이커라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있습니다. 딜쉐이커요. 네, 여기서는 OES를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판매자들이 OES를 플랫폼에 예치, 그러니까 스테이킹하고 보상을 받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실제 사용 사례를 만들려는 노력이죠. 물건을 살 수 있는 쇼핑몰 같은 거군요. 네. 또 다른 건요? 둘째는 원어카데미입니다. 이건 이름에서 딱 알 수 있듯이 금융 및 블록체인 관련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에요. 아, 교육. 처음에 금융교육 강조했던 거랑 연결되는군요. 네, 그쵸.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죠. 셋째는 원비타라는 스킨케어 제품 라인인데요. 이게 좀 특이해요. 구매 금액의 50%를 OES로 결제할 수 있고 또 제품을 재판매해서 수익을 얻을 기회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화장품에요? 50%나? 네, 좀 생활 밀착형 상품으로 사용처를 넓히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교육에 이어서 화장품까지 나왔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가스 구매 관련 내용도 있었죠? 아, 네. 사용자들이 개인 간 P2P로 OES를 주고받을 때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용료, 즉 가스비가 들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 필요한 가스를 구매하는 비용의 25%는 OES로, 나머지 75%는 유로로 지불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뭔가요? 이 P2P 거래 증여는 KYC, 즉 고객 신원 확인, Know Your Customer 절차를 완료한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아, KYC? 네. 이건 아마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이런 금융 규제를 준수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쇼핑, 교육, 뷰티, P2P 거래 수수료까지 생태계 구성이 생각보다 꽤 구체적이네요. 자, 그럼 이제 미래 계획.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료를 보니 로드맵이 상당히 방대하던데요. 좀 야심차다고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상당히 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계획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신용카드 및 USDT 결제 지원 확대 이런 것들이 눈에 띄고요. 네. 특히 그 글로벌 결제 대행사인 스트라이프 연동 가능성을 언급하고 또 원보이즈라는 여행 예약 플랫폼 그리고 원포렉스라는 외환거래 정보 플랫폼 출시도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포렉스는 외환거래 정보를 제공한다고요?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암호화폐 7개 쌍에 대한 매수, 매도 신호 같은 그런 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멤버십 비용의 절반은 OES로 나머지는 유로로 지불하게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와, 정말 다양한 분야로 손을 뻗치고 있네요. 근데 이런 확장 전략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좀 역량을 분산시키는 건 아닐지 약간 궁금해지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다각화 전략이 성공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 간의 연계성이나 시너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자료에서는 이런 우려에 대한 언급은 특별히 없어요. 다만 이 미래 계획들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규제 환경 대응, 그리고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아, 그렇죠.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죠. 맞아요. 규제는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 OES는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나요? 유럽연합의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죠. 미카, 마켓치 인크립토 에세츠, 여기에 대한 전략이 언급됩니다. 초기에는 OES를 자산담보 토큰 RT가 아니라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되도록 하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유틸리티 토큰으로요? 왜죠? 유틸리티 토큰은 특정 서비스 접근이나 사용 권한을 주는 토큰이잖아요. 자산 가치에 직접 연동되는 RT보다 상대적으로 규제 절차가 좀 간소해서 시장 진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백서 제출하고 공시만으로도 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하, 일단 진입하고 보자는 전략이군요. 그럼 장기적으로는요? 그냥 유틸리티 토큰으로만 남는 건가요? 그러니까 규제 환경 변화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유연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기존 금융 시스템과는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나요? 경쟁 아니면 협력? 이 점을 분명히 하는데요. 기존 은행 시스템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합니다. 보완이요? 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태권뱅크와 협력해서 OES와 USDT 간의 교환, 즉 스왑 기능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요. 또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 중인 디지털 화폐, CBDC라고 하죠. 네, CBDC. 이 CBDC와의 원활한 연동, 그리고 상호 운용성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금융 인프라에 어떻게든 통합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체가 아니라 보완이라. 흥미로운 포지셔닝인데요.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가 스스로 생각하는 성장 동력, 이건 뭘까요? 자료에서 그 모소대나무 비유를 들었더라고요. 네. 모소대나무. 되게 땅속에서 한 5년 가까이 뿌리만 내리다가 일단 자라기 시작하면 하루에도 막 수십 센티미터씩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OES 역시 지난 11년간이 그 뿌리를 내리는 준비 기간이었고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할 때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 비유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인내의 시간을 거쳤으니 이제 빛을 볼 차례다? 이런 이야기군요. 다른 성장 요인은 없나요? 미국의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논의, 특히 자료에서 언급된 지니어스법, 지니어스 액트 통과가 달러 연동 결제 시스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줘서 이게 OES의 글로벌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요. 또 유니스왑의 USDT나 USDC 같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랑 OES 간의 유동성 풀, 그러니까 코인을 교환할 수 있는 자금 풀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판매자, 상인이죠. 이분들은 12개월 동안 자신의 OES를 풀에 묶어두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대요. 12개월이나요? 네, 이건 아마 유동성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사용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도 있겠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메타마스크, 세이프팔, 트러스트 월렛 등등 널리 쓰이는 개인 암호화폐 지갑과의 호환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유명한 지갑들이네요. 네, 그리고 세계 출대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의 웹3 월렛에서도 OES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사용 편의성이랑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죠. 들어보면 정말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위험 요인이나 주의할 점도 있겠죠?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짚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니죠. 자료 스스로도 몇 가지 주의점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페이스북이나 중국의 바이두 같은 소셜미디어에 OES를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라든지 잘못된 정보가 퍼질 수 있다는 점. 네, 그건 그렇죠. 따라서 정보는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느 프로젝트나 조심해야 할 부분이긴 한데 근데 두 번째 지적된 문제는 훨씬 심각해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바로 클론 코인, 즉 복제 코인의 존재입니다. 복제 코인요? 네, 폴리곤 블록체인상에 OES와 이름, 심볼 등이 똑같거나 아주 유사하게 만들어진 가짜 코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사용자들에게 정말 큰 혼란을 줄 수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가짜 코인을 진짜 OES로 착각하고 거래해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와, 그럼 실제 OES 가치에도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죠. 실제 OES의 평판과 가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제 코인이라 이건 정말 큰 문제인데요? 그럼 사용자들이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OES를 거래하거나 전송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스마트 계약 주소, 컨트랙트 애드레스, 이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아, 컨트랙트 주소요? 네, 블록체인상에서 각 토큰은 고유한 주소를 가지는데 이 주소가 진짜 OES의 것인지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문제는 프로젝트 신뢰도와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계획과 노력을 통해 OES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이건 뭘까요? 단순한 투자 자산 이상을 꿈꾸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최종 목표는 가격 변동성에 따라서 막 사고 파는 그런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안정적으로 물건값을 치르는 데 사용되는 지불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불수단이요? 달리 법정화폐처럼 가치가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을 지향한다는 거죠. 안정적인 지불수단.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거대한 비전을 제시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6의 기축통화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달러를 넘어서는 제1의 기축통화가 될 잠재력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1의 규축통화요? 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야심찬 비전이네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일지는 차치하더라도요. 그 포부가 대단하긴 하네요. 또 다른 역할도 있나요? 네, 암호화폐 세계와 기존 법정화폐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 이런 목표도 제시하고요. 또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과 추적성, 이걸 활용해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는 ESG 있죠. 환경, 사회, 지배구조. 네, ESG. 이 ESG를 중시하는 금융의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ESG 금융기업까지. 정말 광범위한 목표를 설정했네요. 와, 오늘 OES1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들어 본 것 같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자면 OES1 코인은 11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더리움 프라이빗 체인에서 시작해서 폴리곤으로 이전했고 딜쉐이커 같은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실사용처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미카 같은 규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또 기존 금융 시스템을 보완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지불 수단을 넘어서 기축통화라는 정말 매우 야심찬 목표를 향해 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자료에 따르면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된 전 세계 약 20억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ESG 금융에 기여하겠다. 이런 목표 역시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의미는 있죠. 하지만 이런 목표들이 현실이 되려면 넘어야 할 기술적, 규제적 장벽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 이걸 어떻게 얻고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겠죠. 앞으로 OES1이 실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 야심찬 계획들을 얼마나 현실로 만들어낼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